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작년 사드 논란이 시작될 당시 정부는 사드로 인한 중국의 반발 우려에 대해 중국이 경제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일축했었습니다. 이후 한류 스타들의 중국 활동이 어려워졌다는 뉴스가 이어졌지만 정부는 한 번도 중국의 경제보복을 인정한 적이 없었죠. 그러나 지난 금요일 중국 국가여행국은 급기야 중국 여행사를 통한 한국 관광을 전면 중단하라 지시했고 대형 여행사들은 한국 상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주변국이 반대하는 무기도 배치할 수 있죠. 하지만 그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답은 있어야죠. 사드가 과연 북한의 대남 미사일 공격에 유효한 대응 장비인가에 대한 의문에도 제대로 답이 없으면서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외교부 장관까지 중국의 보복에 대해 그럴 리가 없다는 말만 반복했을 뿐 경제보복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이 정부는 답이 없습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월요일 아침은 힘들지 않으세요? 월요일 아침이 그나마 낫습니다. 그래요? 네. 전 모든 아침이 힘들어요. 그중에서도 월요일과 목요일이 제일 힘들어요. 자, 첫 뉴스는 뭡니까? 네, 국정원이 헌법재판소의 동향 정보를 수집했다고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가 폭로했다라는 보도입니다. 지목된 사람은 사법부 정보 수집을 담당했던 국정원 4급인데요. 올해 초부터 활동했다고 합니다. 당담자가요, 탄핵에 대한 재판관들의 견해를 파악하고 상부에 보고했다. 이렇게 SBS가 보도한 겁니다. 이분 한 주 동안 발음 새는 거 보십시오. 어제 뭐 하셨습니까? 아니요. 피로가 풀리질 않아요.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예. 자, 이번 한 주 동안 아마 가장 주시한 뉴스가 후속 보도가 이어지지 않을까.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뜬금없이 가졌던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친박 진영은 왜 탄핵이 기각될 것처럼 갑자기 정당과 대선 주자들에게 헌재 판결을 승복해야 한다는 서약서를 쓰자고 적극적으로 나서는가. 우리는 모르는 그들만 아는 어떤 정보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의문을 제가 계속 제기해왔는데 응답은 없었어요. 그동안. 근데 이 보도대로라면 이게 바로 그 의문에 대한 답에 해당되는 보도가 아닐까 싶은데 한마디로 이제 재판관들을 견해를 파악해가지고 보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이 보도에 따르면요. 국정원은 물론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국정원은 항상 부인하니까요. 네네. 관련. 물론 뭐 그런 보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보고대로 결론이 난다는 보장 같은 건 전혀 없죠. 근데 만약 이게 사실이면 당시 이 정보는 국정원만 알려고 받았을 리는 없고 청와대에 보고했을 거라는 추정이 이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되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면 이거는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역사를 자기들 손으로 바꾸려고 한 거죠. 예. 예, 또다시 국정원이 등장한 거죠. 이거는 이게 전 내란죄에 해당되는 거다 봅니다. 왜냐하면 헌법기관의 기능 행사를 강압하거나 방해하거나 불가능하게 하거나 그게 내란이거든요. 별도의 단독 특검으로 다룰 만한 사안이라고 보고 그 보도 내용이 꽤 구체적이에요. 그 A씨 4급 A씨가 등장하는데 이분이 국정조사 청문회 때 양승태 대법원장 예. 사찰 문건을 작성했다고 하는 사람이고 또 지시한 사람은 보도에 따르면 우병우 민정수석과 친분이 있는 국정원 고위 간부 이렇게 표현이 됐죠. 예. 친분이라는 표현만으로는 특정할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는 우병우 민정수석과 친분이 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건 국정원 2차장이죠. 네, 속칭 우병우 라인으로 지목되고 있죠. 네. 검찰 출신입니다. 최현수 국정원 2차장이 일반적으로는 친분이 있다고 표현되는데 이분이 이제 검사장이 승진된 직후에 국정원 2차장 자리에 가달라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요청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검사장 승진이 됐으니까 정권 말기에 그걸 관두고 그 자리에 가는 사람이 잘 없단 말이죠. 근데 그 자리에 가라고 권유했다고 알려진 사람이 또 아이러니하게도 박영수 특검이에요.
양아들이라고 알려져 있죠.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지금은 서로 정반대 위치에 있으니까. 어쨌든 이번 주 내내 주시 뉴스가 전 될 거라고 보고, 참 참고로 재판관들에게 권총을 찬 경호원을 배치했다고 했잖아요. 예, 밀착 경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호 인력도 이런 뉴스가 나온 김에 철저히 파악을 해봐야 된다.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은 이런 인력 배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꼭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참에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경호 인력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뭐 통화하거나 얘기하거나 계속 옆에서 지켜볼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운전기사와 네네. 경호 인력을 주요 통해서. 취재원이라고요. 네. 네. 저도 운전기사나 이런 분들을 주요 취재원으로 삼은 적이 많습니다. 네. 국정원이라고 그러지 말란 법 있습니까? 자, JTBC도 후속보다 조금 있었네요. 네, 사정기관 관계자 증언을 보도했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헌재 주변에 국정원 직원들 몇 명 더 보이긴 했었던 건 사실이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보로 BH, 그러니까 청와대에 전달한 게 확인이 된다면 사찰이라고 해도 할 말은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죠. 사정기관 관계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후속 보도가 계속 이어지겠죠. 야당도 이런 뉴스는 정말 탄핵 심판 자체를 뒤흔드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뉴스라서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앞으로 계속 주시 뉴스를 두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오늘 아침 한국일보 보도인데요. 청와대 관계자가 지난해 10월 이후에도 관제대모 의혹을 받고 있는 친박단체 대표들과 수시로 연락했다라는 보도입니다. 10월이라면 이제 최순실 게이트가 시작된 이후에도. 그렇죠. 네. 관제대모 의혹을 받는 친박 보수단체들 수시로 통화했다.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이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와 90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하고요. 특히 4.16 총선, 지난해 총선 있죠. 그 직전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통화가 이뤄졌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에도 두 사람은 6분 정도 전화통화를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게다가 또 올해 초까지는 또 다른 사람들과도 계속 연락을 했는데요. 박찬성 반핵반김 국민협의회 대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신혜식 신혜한수 대표 등과도 자주 연락한 사실을 특검이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친박 집회의 주도적인 분들이에요. 예.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나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 집 앞에 몰려와가지고 예, 집회를 하면서 불태우고 방맹 휘두르고 목을 따야 한다고 하고 발언했던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예. 예, 실제로 특검이요. 이 네 사람에 대해서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 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정미 재판관,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단골이 어디다, 미정원 어디 다닌다. 예, 그렇죠. 박영수 특검의 신체적 특징 같은 거 공개하고 다 이분들한테서 나온 거거든요. 예, 네. 이쪽에서 운영하는 팟캐스트 등에서요. 네, 알고 봤더니 이제 청와대 행정관하고 지속적으로 통화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이 횟수 드러난 횟수로만 따져도 일주일에 2번씩 연락을 했구만요. 최소한. 그러니까 이 친박 집회의 자금원, 누가 컨트롤 타워인가 이런 거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해서 가짜뉴스하고도 다 연결됐거든요. 제가 이번 주 중에 가짜뉴스 자세히 한번 다룰 생각인데, 예. 변호사들도 의심스러운 단체와 연결된 변호사들도 많이 등장하고요. 가짜뉴스도 연결돼 있고, 집회도 연결돼 있고, 그리고 이제 화이트리스트로 지원된 영화사도 연결돼 있고, 다 연결돼 있습니다. 네. 컨트롤 타워가 과연 어딜까? 이런 뉴스를 보면 청와대가 아닐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특검 수사 결과요. 박 대통령이 삼성에 이러한 친박단체들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2015년 11월 8일에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지시를 내린 바가 있는데요. 우익단체에 대한 지원을 삼성에 요구하라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안 전 수석 수첩에도 고스란히 다 적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집회를 그러니까 삼성 돈으로 했다는 거죠. 네네. 그 결과 4곳에 4억 원 우회 지원했다라는 겁니다. 네. 밝혀진 것만. 예. 특검이 밝힌 것만. 이런 집회를 삼성이 지원하니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가니까 또 그 앞에 친박 집회들이 집회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삼성만 했을 리는 없는데 삼성을 수사했더니 이런 단체들의 4억 원을 우회 지원했더라. 4회에 걸쳐서. 자, 또 관련 뉴스가 있나요?
예, 게다가 박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 당시에 삼성병원의 책임을 눈감아줬다라는 SBS 보도도 있는데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삼성병원은 메르스 주범 병원으로 꼽히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 38명이 숨진 큰 사건이었는데요. 관련해서 박 대통령이 사태 직후에 이 부회장과 독대를 하면서 삼성서울병원의 초기 대응이 미숙했지만 메르스 사태 이후에 거듭나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요. 실제 독대 3일 후에 보건복지부 제재조치 대상에서 삼성서울병원이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난해 12월에서야 800만 원의 벌금 처벌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관련해서 제재를 안 받으면 누가 받습니까? 여기가 메르스 확산의 총본산 아니었나요? 여기 환자들이 30명 이상 사망했고. 야. 그런데 제재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삼성서울병원이. 말이 안 되네요. 네. 삼성이 대단한 특혜를 받는 건 분명한 것 같고, 그리고 메르스 사태가 나고 삼성의 그 책임 중심에 있을 때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는 반가웠겠어요. 약점이 잡혔잖아요. 이런 식이라면. 참. 자, 다음 순요. 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시에 차량 돌진 사고 때문에 중대본 도착 늦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 관련해서 대리인단이 이것을 입증하겠다면서 뒤늦게 헌재에다가 1분짜리 영상 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막상 보면요. 돌진 사고의 흔적은 찾기가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차량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진짜 뻔뻔하고 허접한 거죠. 네. 왜 중앙대책본부에 그렇게 늦게 도착했냐. 이렇게 변명을 했던 게 처음에 사고 나서 그랬다. 예, 속칭 7시간 논란에 대해서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겨우 제출한 게 경인되는 차량 장면이고 그 차량은 정부청사에 등록된 차량이라고. 네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네. 그렇습니다. 실제 그날 접수된 사건도 없고요. 네. 네, 청사관리 지정 중 경우엔 등록 제한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게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게 사고가 난 게 아닌 거죠. 네, 사고가 난 게 아닌데 변명을 하다 보니 영상을 찾다 보니 주차됐다가 견인되는 차량 영상을 내놓은 겁니다. 대형도 이렇게 어쩜 이렇게 허접한지. 자, 다음 뉴스는요. 근데 오늘 그 실시간으로 듣는 분들이 계속 끊긴다고. 네, 왜 그럴까요? 어머. 국정원 뉴스 때문인가요? 듣는 분이 많은 건가요? 네. 오늘따라 이렇게 목소리 많이 끊긴다고 하는데 TBS 홈페이지에 와서 거기서 들으시면 좀 더 낫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특검 관련된 뉴스가 또 있는데요. 최순실 씨가 이상화 KB 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청탁 관련해서 3번이나 걸쳐서 박 대통령한테 요청을 했고요. 결국은 하나은행이 조직 개편까지 하면서 이 본부장을 승진시켜줬다라는 겁니다. 이게 최순실의 집요함 그리고 그 집요함에 발맞추는 박 대통령의 적극적 지시 이게 전형적인 사례죠. 여기가 여러 번 나왔지만 정유라에게 이제 무역회사에나 내주는 신용장을 내줘서 독일에서 대출해준. 네, 그렇죠. 당시 프랑크푸르트 외환은행 합병되기 전에 지점장이었죠. 근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 돌아온 다음에 유럽 총괄 본부장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 안 됐고. 그리고 왜냐하면 총괄 법인 자체가 무산됐다고 해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 지점장으로 갔고. 서초동 지점장으로 네. 갔죠. 또다시 국내에서 이제는 해외 업무를 총괄한 본부장으로 해달라고 3번째 청탁을 한 거죠. 그러자 하나은행이 조직 개편을 해서 아예 자리를 만들어줬다. 이게 내용이죠. 네. 네, 이 과정을 실제로 수행했던 사람은 안종범 전 수석인데요. 하나금융그룹 회장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냐. 내 이득을 위한 게 아니다. 이렇게까지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체적으로 말을 못했겠죠. 이게 BIP의 지시라는 사항을.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아마 안종범 수석의 민원 정도로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국내 지점장 정도로 한다든가 자기들이 미적한 거죠. 예.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경제수석이 요구하니까 요 정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정확하게 원하는 자리가 있었던 거죠. 해외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를 주라고.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3번째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냐고. 내 이득을 위한 게 아니라고. 대통령 지시라고.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네, 그 이야기 듣고 10일 후에
본부장이 됩니다. 이상화 씨가요. 예, 자리를 만들어서. 예. 조직 개편을 해가지고. 예, 재밌지 않습니까? 최순실의 집요함. 대통령이 그때그때 계속 보조를 맞춰서 최순실이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대통령의 이름을 어떻게 만들었죠. 네. 자, 다음 순요. 네, 또 특검에 따르면요. 남궁건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이 2014년 9월 달에 최경희 전 총장에게 정유라 씨의 지원 사실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최 전 총장은 그럼 정유라를 뽑으라라고 하면서도 다만 내게는 보고가 안 된 걸로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전혀 모른다고 했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전에 얘기한 그 최순실 집연, 박 대통령의 적적 지시 그런 사례가 너무 많은데 오늘도 하나 나왔는데 이 이화여대 그 입시부정 사건도 저는 다 밝혀진 게 결코 아니라고 보는 게 이화여대 총장이면 그 분야에서 이제 명예, 지위 다 얻었단 말이죠. 그렇죠? 뭐가 아쉬워서 돈 많은 강남의 아줌마 딸 하나 정도로밖에 박 대통령과의 관계가 없다면 그 딸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다른 모든 최순실 이건에는 박 대통령이 수석을 통해서 적극 개입했었다는 게 계속 나오잖아요. 정유라 말을 사주느라고 삼성을 그렇게 못 살게 군 거 아니에요. 덕분에 삼성도 이득을 얻었지만 서로. 그러니까 정유라 입시 문제에만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다. 뒷짐지고. 저는 그게 더 이상하다고 봅니다. 네. 최순실 씨가 이렇게 아예 그 사기업, 그것도 은행에 세 차례 인사청탁을 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자리를 조직 개편을 해서 만들어서 사람을 꽂잖아요. 그런 정도로 적극적이고 집요한데 그리고 거기에 박 대통령이 항상 보조를 맞춰서 그 명령을 대통령의 이름으로 수석을 통해 내렸는데 이 정유라 문제만 전화통화 한 번 없이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다. 저는 그게 더 이상하다고 봅니다. 예전에도 한번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폭로에 따르면 자주 통화하는 총장 3명 중에 1명으로 최경희 총장이 꼽히고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까지 사실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네. 자 뉴스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 정도. 예, 어제 국민일보와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공동조사에 따르면요. 박 대통령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78.2%라고 합니다. 탄핵 인용을 바라는 여론하고 비슷하네요. 예. 네. 근데 저는 이걸 이제 양분된 국론이라고 자꾸 보도하는데 그 지금 석 달째 80% 전후로 한 2, 3%씩 플러스 마이너스 탄핵과 구속을 지지한단 말이죠. 오늘은 이제 구속에 대한 구속을 지지한다는 거고. 그리고 한 15% 전후로 기각을 지지해요. 근데 재밌는 게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중에도 거꾸로 탄핵과 구속을 찬성하는 분들의 비율이 한 15% 정도 됩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자 내에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분된 자유한국당이라고 보도 안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양분된 친박 지지자라고 보도 안 한단 말이죠. 그 80% 전후는 사실은 압도적인 그 여론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위안부 협상 다들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90% 이상 재협상해야 된다고 생각할 것 같지만 위안부 재협상도 70%밖에 안 됩니다. 지난 2월 달에 갤럽 조사였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탄핵돼야 한다는 게 80%다. 단일 사안에 이런 여론조사 수치는 정말 드문 건데 이게 벌써 거의 석 달째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게 국론이 양분된 게 아니란 말이죠. 전혀. 정말 드물게 국론이 거의 통일된 거예요. 이 사안은. 자꾸 양분된다고 보도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해당 여론조사는 95% 신뢰 기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유무선 전화 RDD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국민일보 한국사회 네. 여론조사 네. 연구소 공동조사였고요. 구속수사가 78.2% 필요하다는 거.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 끊김 현상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내용을 말할 때만 그랬었는데 오늘은 브리핑밖에 없었는데 국정원 관련 뉴스 때문인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수 진영의 잠재 대선 후보군 중에 황교안대행이 유일하게 두 자리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홍준표 도지사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게 얼마만입니까? 한때 거의 매주 인터뷰하고 지냈는데. 그렇죠. 예, 이렇게 잠재 대선 후보로 다시 만났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좀 힘든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독고다의 홍반장이라는 별명도 만들어드렸는데, 네. 새누리당 대표까지 되셨다가, 네. 그때 한나라당이었죠. 금방 쫓겨나신 게 벌써 5년 전입니다. 5년이 됐어요. 네. 그거 쫓겨난 게 아니라 내가 사표 내고 나왔죠. 쫓겨난 거죠. 그렇죠. 예, 쫓겨나셨죠. 합시다. 되돌아보면, 예. 이 소위 친박으로부터 쭉 당해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홍 지사님은? 그래 왔죠. 예, 쭉 당해오셨죠. 예. 네. 그때 5년 전에 이제 대표에서 금방 쫓겨나신 후에, 제가 정치인 홍준표는 이렇게 끝이 나나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이제 종편 같이 하자고 몇 번이나 그러셨잖아요. 그랬죠. 예. 방송 생각이 한때는 있었죠. 예, 방송인으로 거듭나겠다며. 자, 그런데 이제 갑자기 대선 주자로 이제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홍준표 흥망상쇠 제가 한번 간단히 되짚어 보는 건데, 네네. 그러다가 이 성완종 사건으로 1심은 유죄를 받았다가 최근에 2심 무죄를 받으셨어요. 이제 대법원 판결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 관련해서는 딱 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네. 돈은 진짜로 안 받으셨어요? 그거 실체적 진실은 재판에서 가려지는 것인데. 그렇겠죠, 물론. 그런데 만약 그래 물어보면 예. 내가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죠. 나중에 저선 가서 성완종이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그러나 민주국가에서 사법제도가 있는 한 법원의 판결이 나면 그걸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또 민주국가의 제도겠죠. 예. 그건 잘 알겠습니다만은. 김어준 씨가 자꾸 그래 물으면, 예. 나중에 내 저선 가서 성완종이한테 안 물어볼게. 아니, 그렇게 말고, 제가 그 지사님을 오랫동안 잘 알아왔지 않습니까? 네. 지사님도 저를 잘 아시고. 그냥 그래서, 그냥 단독 직접 여쭤보는 겁니다. 안 받으신 건가요? 네. 네. 난 그 사람 잘 몰라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어쨌건 대선 출마할 수도 있는 마당에 네. 직접 본인 입장을 밝혀주긴 해야 하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 네. 1심 때 법정 출두하면서 아주 짧게 이게 다 업보라고 하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렇습니다. 그때 왜 그런 말 하셨습니까? 이 사건 처음에 1년 10개월 전에 문제가 될 때 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검사를 하면서 예. 많은 사람을 단죄를 했죠. 그리고 정치하면서 상대방 가슴에 못 박는 말을 많이 했죠. 그래서 내 업보를 치르는 중이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항소심 무죄 판결 나면서 내가 쌓은 업을 치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가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한테 예전에 이제 검사하면서 피의자를 험하게 다뤘다든가 정치하면서 상대한테 상처가 되는 말을 했다든가 이런 업보를 받는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상처 주지 말고 정치하자 이런 성찰, 다짐 이런 이야기였나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자꾸 나를 건드리면 또 달라지겠죠? 아니 근데 그래놓고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 이런 표현을 또 왜 하셨어요? 그거는 내가 민주당 일각에서 대선 후보 자격 논란을 이야기하길래 네, 그거는 알겠는데 아니 그래서 그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업보를 말씀하시는 분이 또 왜 상처 주는 표현을 다시 하셨냐고요. 나를 건드리니까 그렇지. 안 건드리면 내가 그 이야기 할 이유가 없지. 아니 업보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또 다른 업보를 그렇게
대선을 지금 언급하는 마당에 다시 쌓기 시작하시냐 이런 말입니다. 예. 아니, 자기들은 그런 그 자격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왜 그걸 나한테 그걸 갖다가 시비를 거냐. 예. 그냥 시비 걸지 마라. 그 뜻이죠. 예. 울컥하신 거죠. 그렇지. 기분 나쁘지. 아니, 제가 오늘 처음 통화할 때 느낀 건데 예전보다 말도 말하는 속도도 굉장히 천천히 부드럽게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어뽀를 쌓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조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내가 가능하면 좀 그런 얘기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한국 정치판이라는 것은 워낙 뒤집어 씌우고 공작하고 이런 판이기 때문에 어떤 데는 또 그런 식으로 공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 말은 다 업보까지 말씀하신 분이니까 내가 내 출마 자격을 문제 삼아서 욱해서 그랬다. 그러고 나서 그 발언은 사과하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걸 사과를 해. 자기들도 지금 그 민주당이라는 그 사람들은 97년도, 2002년도 병풍 공작으로 정권을 잡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대법원 재판도 공작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식으로 또 자꾸 시도를 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죠. 네, 알겠습니다. 고집은 예전부터 대단하신 분인데 하여튼 사과는 안 하시겠고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입니까? 좀 무능하지요. 그냥 딱 단순히 무능하다 한마디로 끝나는 겁니까? 난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치를 한 20여 년 같이 해봤는데 위법하거나 위헌적인 행동을 할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최순실 같은 허접한 사람하고 또 그 사람한테 이용됐다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능한 대통령이지 꼭 위법을 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능 옛날에 중국 진나라 시절에 진나라가 최초로 중국을 통일하고 32년 만에 망합니다. 진시황이요. 예. 진시황 아들 호해 시절에 망합니다. 진시황이 죽고. 근데 거기에 망하는 죽음이 조고라는 황관이 있습니다. 시대에 국정농단을 냈던 조고라는 황관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들어오고 난 뒤에는 한 2년을 거치면서 2년 후에 이 정부의 조고라는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처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내 주변 사람한테 한번 한 일이 있어요. 친박의 조고는 누굽니까? 난 누구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몇 명인데요? 몇 명이라고도 이야기하기가 어렵죠. 그게 네. 그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무능하니까 나라를 이 꼴로 만든 거 아니냐. 난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은 무능했고 그리고 친박 주변의 몇 인물은 환관 조고에 해당될 인물이다. 아니 조고 같은 인물이 있다. 그 정도로 하십시다. 한 명 이상입니까? 네, 그것도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같은 당에 있었던 사람 또 여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라고 지칭하기는 어렵지만은 조고 같은 인물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무능하지만 무능이 사법적 소추 대상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말하자면. 저는 그래 봅니다. 예. 그런데 무능했다고 하는 프레임이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도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해 드려볼게요.
박 대통령도 이제 좋은 정책이라서 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최순실이 이권을 챙기는 줄은 몰랐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말씀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 근데 대통령은, 본인이 펴는 정책이 뭔지 알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고의가 없다고 봐줘도 업무상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했으니까 이게 과실 정도지, 과실. 이게 단순한 무능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은 그리고 그냥 과실보다 중하게 처벌하잖아요. 형사적으로. 근데 예. 거기 과실로 처벌하는 범죄는 특정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지금 여쭤볼게요. 예. 거론된 모든 범죄는 과실은 처벌이 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자, 제가 이제 그럼 이렇게 또 얘기해 볼게요. 구체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최순실을 추천한 민간인 2명을 안종범 경제수석을 시켜서 KT 회장에게 전화해서 KT에 취직시켜준 사건, 이건 아시죠? 그거는 내 언론을 통해서 안 봤어요. 예. 근데 이게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 보직을 처음엔 취직시키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 보직을 광고 담당으로 변경하라고 또 경제수석을 시켜서 KT 회장이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KT 회장에게 최순실 광고회사를 자격도 안 되는데 KT 광고회사로 선정하게 해요. 그래서 최순실 추천한 2명이 KT 내에서 최순실 광고회사에 KT 광고를 몰아줍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고 안정범 수석도 인정했고 안정범 수석 다이어리도 나오고. 그런데 대통령이 민간인 기업에 보직을 정해서 취직시킨다. 그리고 나서 광고회사를 그 광고 담당으로 시킨다. 이거는 어린애도 아니고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대기업 광고를 최순실 회사가 먹겠죠. 도지사님이 검사 시절에 이런 거 그냥 모르고 그랬다고 믿어주시겠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선출직인데 예. 선거 때 도와준 사람 그걸 갖다가 불법적으로 도와주면 안 되겠죠. 근데 그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 문제는 법원의 별도의 판단 또는 검찰의 별도의 판단이 있겠지만은 그 자체만으로 비난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아닌데요. 지금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예. 정권 잡던 과정에서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도와준다는 취지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걸 꼭 범죄로 몰아서 단죄를 해야 되겠다. 그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또 다른 한 방향으로 이해를 해줄 수는 있는데 그게 범죄가 된다면 그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범죄냐 아니냐를 떠나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게 이권을 이해한 건지 몰랐다고 하는데 이 정도 구도면 야 이렇게 광고 담당으로 보직을 정해주면 그리고 그 광고 그러니까 그러면 무능한 사람이지. 이걸 어떻게 모릅니까? 지사님 뭐, 검사 시절에 이거 그거는, 몰랐다고 하면 믿어주시겠어요? 아니 내가 검사를 그만둔 지가 지금 몇 년이 됐는데 25년이 됐는데 나 이번에 내 당해보니까 검사 그 문제가 큽니다. 내 옛날에 검사할 때는 나는 천민 검사를 했는데 예. 밑바닥 검사를 했는데 요즘 내가 당해보니까 검사가 이거 사건을 수사하는 게 아니고 사건을 만드는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내 죽으면 내 아들들한테 형고 검사 부군실리로 지방을 써라. 그래 쭉 얘기를 해왔는데 이번 사건 당하고 난 뒤에 내 두 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밖에 나가서 너가 아버지 검사했다고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 검사가 변했어요. 예전과 달라요? 예전에 우리가 검사할 때는 검사는 바른 일만 했지요. 바른 일만. 자, 그러면 지사님 이번 특검 수사는 그럼 검사에게 나와서 하는 말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특검 수사는. 원래 특검은 그거는 그 정치검사입니다. 특검이 순수 사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치권에서 임명된 일종의 정치검사들인데 이번 특검의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내 잘잘못을 떠나서
여론에 따라가는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특검보다 오히려 검찰 특수본이 더 올바른 수사를 했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특수본은 나는 저거는 만들어 놓고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어쨌든 특수본이 나왔습니다. 특수본에서 기업 사람들은 피해자로 봤습니다. 그때는 피해자로 봤죠. 특검에 가자마자 그게 갑자기 가해자로 둔갑을 했습니다. 공범이 됐죠.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증거 또는 수사에 의해서 바뀐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론에 따라가는 수사를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그렇게 바뀐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특수본이 오히려 더 올바로 수사했다는 말씀이 되는 건데요. 근데 특수본도 제대로 수사 못했죠? 안 했죠? 도지사님이 1년 반 전에 성완종 사건으로 기소될 때 지금 검찰대로 정치검찰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정치검찰이라고 한 기억은 없습니다. 기사에 그렇게 나옵니다. 저도 기억이 나요. 아니 기사에 그래 정치적이었다. 예. 그렇죠. 그 결론은 정치적이었다는 건데 그거는 그 성완종 리스트는 나중에 한번 재수사해 볼 기회가 있으면 알게 될 것입니다만 그거는 2012년도 박근혜 대통령 선거 당시에 대선 자금 문제입니다. 대선 자금 문제인데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사건을 만들다 보니까 내 사건하고 이완구 사건은 대선 자금이 아니죠. 하나는 경선 자금으로 만들어놨고 하나는 선거 자금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내가 좀 결론을 낼 때 이것은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한 수사가 아닌가. 내가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안은 저희가 따로 한번 언제 시간이 되면 다루기로 하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제 특검이 정치적이라고 하시니까 원래 특검은 정치권에서 임명을 하고 정치적인 성향을 안 지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입니다.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예,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이 또 다른 것은 헌법재판소의 본래적 그 본질은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헌법책에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순수 사법기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헌법재판소는 정치권에서 다 임명을 하기 때문에 정치적 사법기관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론을 할 때는 정치적인 판단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영장을 신청한 것도 정치적 편향이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대답하면 예. 또 확작직걸 하기 때문에 그건 내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건 대답하는 성질의 것은 아닌 것으로. 그러면 특검은 계속 정치적으로 하셨는데 그러면 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정치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영장 발부했는데 이재용 부회장. 그걸 내 보면서 느낀 점은 처음에 영장이 기각됐을 때 법원 앞에 반대단체자들이 그 천막을 치고 영장 발부한 기각한 그 판사를 성토를 냈어요. 예. 천막을 쳐놓고. 예.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출퇴근하면서 그걸 볼 것 아닙니까? 예. 얼마나 심리적 압박을 받았겠습니까? 아니, 천막 때문에 하자면 발부했나? 아니, 난 꼭 그런 게 아니라 예. 그거는 재판을 여론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친박 단체도 거기 앞에서 집회 많이 합니다. 똑같죠. 똑같죠. 재판은 지금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양 진영의 집회와 시위도 이게 자제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앉아서 여론으로 재판하고 여론으로 결정하겠다고 하면 이게 인민재판이지 어떻게 민주주의 하에 정당한 사법권이 독립이 보장되는 그런 재판이 됩니까? 사법부도 인민재판을 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아니죠. 김어준 씨는 그런 식으로 단정하기 때문에, 뉴스나 이런 데서 떴는지 모르나.
그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단정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도지사님, 지금 오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네. 또 잠시 후에 또 다른 인터뷰 하신다면서요. 요즘 인터뷰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아니, 내가 인터뷰 안 합니다. 안 하세요? 네. 잘 안 합니다. 네. 김어준 씨하고 하는 이야기라고 해서 네. 그 김어준 씨하고 지금 뭐 몇 년 지났죠? 그러니까요. 인터뷰 참 많이 몇 했어요. 년 지나서 내가 라디오 인터뷰는 김어준 씨하고 내가 2년 만에 처음 하는 겁니다. 5년 만에 처음이에요. 5년 만에. 앞으로도 저희 방송하고 아니 많이 다른 해주세요. 방송하고도 인터뷰를 안 했다니까. 그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김어준 씨라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김어준 씨도 그 지금 아마 재판 받고 있죠. 힘들 거요. 한번 받아보소. 자, 도지사님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음에 꼭 한번 출연해 주시고 대선 출마는 아직 확실하게 결심을 안 하시는 겁니까? 예. 그건 좀 더 이따 한번 보입시다. 그러면 출마를 안 하게 되는 조건도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탄핵의 결론이 어떠냐에 따라 아니면 지지율이 어떠냐에 따라. 그거는 내가 지금 오늘 아침은 이건 답변하는 거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안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요. 꼭 그래 답변을 요구하면 그게 이제 김어준 씨는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도지사님은 그럼 누구 눈치 보고 사셨어요? 답변도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요구하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안 하실 수도 그 있냐고요. 답변 잘못하면 예. 그것도 그게 발목을 잡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안 하실 가능성은 없는 거죠? 아니 하고 안 하고 그건 나중에 하자니까. 나중에. 그리고 방송 진행 잘하시고 저는 김어준 씨를 보면 참 부럽다는 생각이 세상에 저래 마음대로 자기 속마음을 다 드러내놓고 살아도 참 따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인생입니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확신이 드실 때 나오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다른 인터뷰에서 그 확신은 뭘 판단으로 보고 하십니까? 아니 예. 저는 느낌? 초상집에 예. 상주하기 위해서 출마하는 것은 아니다. 아하. 예. 될 때 나온다. 그거는 대통령이 된다는 확신이 설 때 출마 결심을 하는 것이지. 그렇죠. 예. 초상집에 상주되기 위해서 출마 결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 확신은 뭘 근거로 내리실 겁니까? 느낌, 지지율, 탄핵의 결과, 그 다음에 가족회의,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김어준 씨는 자기가 결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는 혼자 하죠, 그냥. 그렇죠. 예. 저도 그렇죠. 근데 이제 뭘 보시고 할까? 여론 지지율이 가장 중요한가요? 지금 여론은 옳게 형성된 여론이 아니죠. 여하간. 그건 알겠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근거가 뭐냐 궁금합니다. 아니, 지금은 좌파 강풍 시대이기 때문에. 예. 그럼 지지율은 아니고. 영답을 잘하네요. 영남 지지율은 어떠세요? 영남 지지율을 근거로 할 것이다. 아니 꼭 그것보다도 예. 제가 판단을 해보고 예. 결심이 서면 그때 내가 김어준 씨한테 제일 먼저 전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하고 지사님하고 정치적 교집합이 없었지만 항상 친하게 지내왔지 않습니까? 네. 교집합도 있지요. 어떤 게 있습니까? 교집합을 찾아본 적은 없는데 한 번도. 마음대로 자기 결정을 하고. 그건 정치적 교집합. 과감하게 세상을 산다는 것은 비슷할 거요. 예, 마음대로 사는 건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아니. 정치적으로 과감하게 세상을 산다는 거. 과감하게 알겠습니다. 예. 예. 정치적으로 한 번도 교집합은 없었어요. 자, 이건 어떠십니까? 예. 출마하시면 황교안 대행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보기에는 본인과 황교안 대행을 정치적으로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황대행하고는 제가 뭐 비교를 하거나 해본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한번 해보시면요. 지금 황대행은 예. 대통령이 사실상 유고인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나라를 이끌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황대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적 상대로 볼 때, 라이벌로 볼 때, 라이벌이 됩니까? 저는 황대행을 단 한 번도 라이벌이나 정치적 상대로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 상대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에이,
오랜만에. 그런 뜻이 아니고 그분은 지금 관료고 관료. 저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비교한다는 것 그거는 난센스라고 봅니다. 하지만 경선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상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길 자신이 있으신 거죠.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는 것은 좀 이상하죠. 원래 잘 하시면서. 야권에서 가장 강한 후보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지금 기준으로? 저는 그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다 생각해 본 일 없으시다고. 예. 생각해 본 일 없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대선에서 대결 상대로는 어떻다 평가하십니까? 안철수 의원은 이번에 끝까지 나오겠죠. 그거는 중도의 대표로 나올 것이고 좌파의 대표로는 문재인, 심상정 정도가 아마 나올 것이고 우파에서 또 한 사람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번 대선은 사자 구도가 될 것으로 봅니다. 좌파의 두 분, 중도의 안철수, 우파의 한 사람 이렇게 되면 대선은 사자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봅니다. 상대하기에 가장 강한 후보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직 대선 결심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간을 쭉 보실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아직 없으세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유승민, 남경필 의원은 본인의 적수가 됩니까? 보수에서? 그거는 제가 지금 그분들을 상대로 하는 정치는 안 하죠. 상대가 안 되는군요. 아니 상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우리 프렌들이 한 사람인데 그분들을 상대로 하는 정치는 안 하죠. 지사님 오늘은 맛배기만 했고요.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이렇게 짧게 하시면 안 되고 다음번에는 저희 스튜디오에 한번 나와서 1시간 정도 빼주세요. 그래 합시다. 자, 방송 인터뷰로 무척 반가웠습니다. 지사님. 재판 잘 받으십시오. 그 힘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준표 경남도지사였습니다. 김어주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친박 집회의 대형 교회가 조직적으로 교인들을 동원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죠. 일부이긴 합니다만 개신교 단체들이 왜 이 친박 집회에 나가는 걸까요? 김진호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 연구실장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몇몇 대형 교회이긴 합니다만 이 대형 교회들이 친박 집회에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했다. 이게 사실입니까? 네, 알려져 있는 바로는 은혜와 진리교회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조직적인 동원을 한 흔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은혜와 진리교회, 순복음교회 이외에 다른 대형 교회들도 있습니까? 네, 잘 나타나지 않는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은혜와 진리교회는 기본적으로 조용기 목사님이 이끌었던 것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조용기 목사님과 그분 동생이 각각 담임 목사인데요. 조용목 목사. 네네네. 한 그룹은 아니고요. 서로 갈라져 있고 약간 좀 경쟁 관계에 있는. 그래요? 교회들이죠. 네네. 이 조용기 목사 그리고 조용목 목사 이분들이 이 친박 집회에 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네, 조용기 목사는 지금 현직에서 은퇴해 있기 때문에 이 친박 집회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고요. 조용목 목사님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원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은퇴한 경우니까 좀 다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보겠지만 네네. 그 이유가 궁금한 건데 우선 그 전에 동원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대형교회가 동원하는 것은 담임 목사가 강권하는 건데요. 담임 목사가 교회의 예배라든가 밖에 여러 공지 방법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참여하는 걸 권고하는 것이죠. 참여를 권고하고 당일날은 이제 그 버스를 대절해서
신도들을 실어 날랐다고도 하던데 그런 방법도 동원하는 거죠. 네, 일단 뭐 관광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버스를 동원해서 타게 하는 것이죠. 은하질길 같은 경우는 한 20대 정도 45인승짜리 버스가 20대 정도가 동원돼서 사람들을 실어서 나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신교 신자들, 그 교회의 개신교 신자들 단체 카톡방 보면은 네. 우리가 흔히 가짜뉴스라고 하는 이게 친박발 뉴스, 이 뉴스도 많이 오간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오간다고 합니까? 네, 뭐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고요. 예.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가짜 뉴스들과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뭐 이번 헌재가 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 뭐 좌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라든가 뭐 이런 정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집회에 버스까지 타고 오시는 신도들은 또 어떤 분들입니까? 교회가 동원하는 신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적극적인 참여자들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냥 뭐 어떤 경우는 이유도 모르고 그냥 목사님이 강권하니까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예. 되게 연세가 많고 또 이렇게 학력도 높지도 않고 이런 분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개신교 내부에서도 이렇게 친박 집회에 참여하는 신도들의 행태 또는 그 신도들을 동원하는 목사님들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긴 있습니까? 개신교 안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상당히 많고요. 예. 또 특히 이제 개신교 목사님들은 교회 신자들의 어떤 반응에 굉장히 민감한 집단인데요. 예.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따가운 시선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 참여했을 법한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오히려 소극적으로 명확하게 태도를 보이지 않고 교회에서 잘 얘기하지도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참여했을 법한 정황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 개신교도 일반 신도들이 그런 행태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고 일부 대형 교회만 그렇다. 네네.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일부이긴 합니다만 대형 교회들이 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기독교인도 아니고 기독교에 대해서 특별히 깊은 관련이 있는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친박 집회, 박근혜 대통령의 일종의 수호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집회에 참여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뭐 대체적으로 저는 이제 참여하는 분들이 한 세 부류 정도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세 부류요? 예. 네, 첫 번째는 이제 담임 목사가 동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독교 NGO, 극우 성향의 기독교 NGO들이 예. 동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친박 팬덤 현상으로 예. 박근혜 대통령을 아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대체적으로 담임 목사가 동원하는 신자들 같은 경우는 적극성이 좀 덜한 분들, 이곳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예. 기독교 극우 성향의 기독교 NGO들은 좀 젊은 부류의 사람들이 동원되는 경우가 이제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친박 팬덤 현상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교회 목사와 관계없이 아마 이제 이 친박 그룹들과 연결돼 있어서 참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추측으로는 1990년대 이후에 한국 개신교의 기도원들이 빠른 속도로 사라져갔거든요. 기도원들이요? 네네. 예. 근데 이 기도원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매우 적극적인 신자층인데, 예. 이들이 교회에 일반 교인으로 편입이 정상적으로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주변부의 신자로 참여하고, 네. 교회에서는 좀 이제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친박 팬덤 현상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된 거 아닌가 싶은데, 그분들은 뭐 담임 목사와 관계없이 정보를 독자적으로 알고 참여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이 세 번째 범주는 좀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원들이 그 대형 기도원들이 사라졌는데 그 기도원 중심으로 활동하던 좀 열정적이고 감성적이고 보수적이고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것 같고. 네네. 네.
그리고 그들은 되게 네. 극우 성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기독교 NGO들 중에서도 극우 성향의 NGO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런 세 루트의 참여자들의 공통점은 극우 성향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첫 번째 교회가 담임 목사가 동원하는 경우는 성향은 보수적이고 극우적이지만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분들이 아닌데 예. 담임 목사가 가라니까 참여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나 세 번째의 경우 이제 기독교 NGO, 극우 성향 NGO 단체나 박근혜의 어떤 열광적 지지자들은 다 극우 성향인데 특히 이제 이 세 번째 부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팬덤이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이제 개신교 이런 신자들을 동원하는 개신교 목사나 예. 기독교 NGO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별한 열정이 있다기보다는 극우라는 점에서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활동에는 사실 비용도 들고 네네. 버스 동원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 비용적인 관점에서 어떤 커넥션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비용, 재정적인 문제는 전적으로 담임 목사와 관련돼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특히 대형 교회를 갈수록 한국 교회는 담임 목사의 제왕적 권력이 잘 관철되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네, 그런데 되게 대형 교회가 두 부류로 나뉘는데요. 예. 첫 번째 한 부류는 되게 90년대 이전에 예. 대형 교회로 부상한 교회들이고요. 예. 또 다른 부류는 90년대 이후에 대형 교회가 된 교회들인데 예. 90년대 이전에 대형 교회가 된 교회들은 개신교가 막 급성장하던 시절에 대형화된 교회예요. 네네. 그런 교회는 새신자들이 많이 유입돼 들어오고요. 예. 그래서 대형 교회가 됐다면 90년대 이후에는 새신자의 유입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동한 이제 수평 이동 신자라고 부르는데 예. 수평 이동 신자들이 많이 유입해 들어오는데 예. 90년대 이후에 수평 이동해서 교인이 된 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냐면 학력이 좀 높고 예. 교회에서 주요 직책을 경험했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교회 목사가 제왕적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예. 이 90년대 이후에 성장한 교회들은 교인들의 눈치를 목사들이 보지 않을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교회 목회가 제왕적으로 잘 진행되기는 어려운데 네네. 그래도 두 유형의 교회들이 공통되는 것은 교회 목사가 재정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교인들이 특별히 반대하지는 않아요. 아하, 예. 그래서 목사는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교회의 재정들 중에 이런 집회에 지지하는 분들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사회적으로 감시되지도 않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뭐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목사들의 돈들이 집회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형태도 있고요. 예. 또 기독교 NGO들, 극우 성향의 NGO들에게 돈을 평소에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교회 재정을 정권이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까? 정권으로부터 어떤 재정적인 후원이나 간접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보답이기도 합니까? 혹시? 정부가 교회 재정 지원한다고요? 직접은 아니어도 네. 교회의 재정적인 면에서 정부나 정권의 도움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한국 개신교는 한국 종교 가운데서 정부로부터 가장 많은 특혜를 받은 종교인 건 분명하지요. 근데 이제 교회는, 지금 이제 그런 특혜의 결과 재정이 완벽하게 투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 가운데서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교회는 아주 몇 곳밖에 없고 대부분의 교회는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몇 건 같은 경우는 신자들 중에 어떤 기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돈 세탁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고요. 또 정치인들의 돈들이 돈 세탁되는 장소가 교회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 네트워킹돼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뭐 감사를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추정만 할 뿐이거든요. 그런 거는. 네네. 네. 또 한 가지 제가 그 짧은 시간이지만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친박 집회와 이 사정기관 국정원과도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정들을 많이들 하는데 일부 밝혀진 바도 있고 혹시 이런 보수 일부 개신교 교회들이랑 그런 정보기관들과의 연관성 뭐 이런 거를 감지하신 적도 있습니까? 네, 뭐 그 정보부의 뿌리가 예. 한국의 정보부의 뿌리가 그 기독교 극우 세력과 연관성이 굉장히 밀접히 있거든요. 한국 개신교 극우주의가 형성된 시기가 되게 45년도 서북 지역에서 월남한 분들이 그들 중에 영어를 할 줄 아는 분들이 예. 극우 성향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인들이고 이런 분들이 미국 정보기관들, 미 군정의 정보기관들과 연계돼서 정보 요원으로 훈련도 받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출발이 그렇군요. 네, 그분들이 한국의 정보부가 탄생할 때 뿌리가 돼요. 아하.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서북 지역의 그 군부 엘리트 또 정보부 엘리트들이나 이게 서북 지역 엘리트들이 이승만 정권 후기에 약간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사이가 안 좋아지는데 박정희 정권이 들어섰을 때 중심 세력이 돼요. 예컨대 648기들이 서북 지역 출신들이 많거든요. 네네. 네, 그분들에서 박정희 정부의 중앙정보부가 탄생하고요. 아, 그렇군요. 또 이제 또 노태우 정권 때 다시 서북 출신자들이 또 굉장히 강하게 활동하는데 그때 국정원이 탄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련의 그 좀 정황들이 예. 한국 정보부와 한국 개신교 극우 세력들 간의 어떤 네트워킹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군요. 네, 한국 국가 형성 과정부터 한국 개신교 극우 세력들은 한국 정부, 특히 정보부 형성 과정에서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가 이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진호 제3시대 그리스도 연구소 연구실장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중국의 보복이 막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마케팅 업체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민 통신원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베이징입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씩씩하십니다. 네. 많이 긴장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인지라요. 아, 중국 상황이? 네, 맞습니다. 목소리 굉장히 좋으신데. 자, 네. 중국에서는 이 사안 관련해서 어떤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총평을 해 주십시오. 뭐 롯데 불매 운동이라든가 최근에 중국에서 사드에 관련한 보도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드와 관련해서 사드를 왜 배치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거했을 경우에 중국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다양한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 중국의 군대에서 봤을 때요, 가상의 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향후에 중국의 군사적인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일 것인가. 지금 당장 전쟁 안 한다고 할지라도 1, 2, 3순위 이렇게 매겨보게 되면 거의 변함없이 오랫동안 미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 같고. 중국의 언론들이 보도하는 것에 따르면은 이렇게 가상의 적인 미국의 무엇인가 군사 시설이 바로 앞인 한국 한반도에 배치되는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이 중국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들이고요. 정말 관심을 특별히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TV나 라디오를 접하게 되면 사드라는 것, 이 단어를 아주 깊이 알고 있을 만치 중국인들에게 중요한 작용을 했습니다. 중국어로 사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일부에서는 이게 미사일과 관련된 방어 시스템으로 다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부 국민의 경우에는 사드, 미사일 이 두 가지만 키워드만 기억이 남기 때문에 사드는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미사일 시스템이라고 물론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 중국인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미국 미사일이 중국 앞마당에 배치됐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군요. 대중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동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는 않습니다. 물론 방어 시스템이라고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훨씬 많기는 하고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롯데마트가 최근에 4곳이 영업 중단됐어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야, 롯데마트 곧 망하니까 선불 카드 빨리 써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이 롯데마트 영업 중단 소식은 얼마나 큰 비중으로 보도되고 있습니까, 중국에서? 보도가 롯데마트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롯데마트 자체로는 참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난주 금요일의 경우에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만은 금요일 오후 저녁 시간은 화이트 칼라족들이 일주일간 구매할 물건들을 사기 위해서 많이 몰리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매장에서 굉장히 볼 수 없던 그 중국 손님들이 어디 가 있는가 봤다면 선불 카드를 환불하기 위해서 굉장히 기대치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환불. 일단은 마저 경제적인 실리를 구한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롯데마트가 중국에서 철수를 하게 되면은 선불 카드가 무용지물이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빨리 환불을 하려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밖에도 약간 격앙이 되어서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환불을 받아야겠다라고 격앙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소비자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롯데마트는 4곳인데 4곳 이외에도 더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보도는 없습니까? 그런 것이 보도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국 언론 자체가 뭔가 그 롯데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것으로 전해지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롯데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도 주로 소방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혹은 이러한 점검 결과 부적격으로 판단이 됐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적합한 어떤 그런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향후에 롯데가 더 많이 철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보도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겉으로야 소방 안전 점검이지만 대형 마트 4곳을 거의 동시에 지금 영업 중단을 시켰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중국인들은 이것이 이제 경제적 보복 조치이고 수가 있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 다른 대기업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대기업들도 상당히 조심하고 몸을 낮추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구체적인 제재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일단 큰 거래가 달려있는 큰 금액의 거래일수록 이번 사드의 폭풍에서 영향을 받는 것은 많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진행되고 있었던 한국에 대한 어떤 투자라든지 한국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려고 했던 그런 많은 중국의 자금들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당국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당국으로부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한다, 뭐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돈으로 100억 1000억 원 그런 규모의 어떤 투자를 하려고 하다가 만약에 한중 양국에 뭔가 정세가 안 좋았을 경우에 굉장히 난처하거나 혹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혹은 어떤 거래가 상당히 껄끄러워질 수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한국에 이 자금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다른 제2, 제3의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자금으로 그런 방향으로 자금 투입하려는 움직임들이 아무래도 크기가 커질수록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특히 지난 2월 28일에 롯데 측이 사드 부지에 대한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2월 20일 조금 지나서 상당히 본격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었던 투자가 그 체결 이후 언론에 위험한 얘기들이 많이 불거져 나오면서 많이 중단된 전화를 받은 것, 좀 통보를 천천히 하자라는 통보를 받은 것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롯데마트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획됐던 투자들도 주춤한 상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목소리가 젊은 박영선 의원 같아요. 네. 그렇습니까? 네, 미모가 뛰어나긴 합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네. 중국의 SNS죠. 웨이보에 한국인 출입 금지 이런 얘기도 나오고, 반한 분위기가 있다는 식으로 보도가 되는데 저희가 중국에 안 살다 보니까, 네네. 실제 반한 분위기가 있는지, 교민들은 걱정을 하는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교민들이 걱정을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모이게 되면은 가급적 어떤 정서를 자극하는 얘기를 하지는 말자.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좀 SNS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제 주변에서 중국인들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전해지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SNS에서 나왔던 한 식당에서 한국인을 거부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놓고서도 대부분의 제2, 제3의 사례가 관측되고 있지는 아직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앞으로 이 상황이 불거졌을 때 어떻게 펼쳐질지는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또 그런 그 우려 목소리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은 한류를 일찍부터 접해왔기 때문에 이런 게 중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감을 갖거나 특별한 효과가 없을 거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지금까지는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조금 더 이것이 확산될 경우에는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어떤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개성이 넘친다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중국의 국력이 부상하면서 느끼고 있는 중국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굳이 내가 이렇게 봐야 될 것인가, 혹은 예전에는 한국의 콘텐츠를 보고 그 다음 날 만났을 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뭔가 공감하고 선물도 서로 주고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하면은 조금은 나 혼자서 별도로 보는 쪽으로 다 같이 그러한 즐거움이나 입소문을 더 번져주는 효과는 많이 줄어들고요. 혼자서 보는 사람들로 좀 변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됩니다. 한국에 대한 호감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게 꺼려지는 분위기 이 정도는 이루어질 것 같다. 그거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젊은이들이 이제 SNS상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드와 관련해서 이것이 매치가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도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중국과 미국에 예상되고 있는 4월 달의 정상회담에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그 한반도에 배치되는 것의 핵심적인 그런 화두는 미국 쪽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특히나 최근에 미국의 국무장관이 직접 중국을 방문해서 이와 관련된 대화를 나눌 것이다라는 것들, 이것이 중국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 와서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일방적인 얘기만 하고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중국의 입장을 청취해서 결국 이것이 한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아닌 가장 핵심적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 뭔가 조율을 보는 쪽으로 끌고 가게 된다면 국면은 굉장히 달라지지 않을 것인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그 사드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에 대한 어떤 불만, 미국에 대한 제재 이런 것이 전혀 제기되지는 않았었고요. 이 사드 배치에 있어서 한국이라는 화두만 부각이 되고 이것이 미국에서 온다라는 것이 별로 얘기는 된 바는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전반적인 분위기는 알겠고요. 마지막 질문인데, 이제 그 국내에서 불만은 많이 국내 언론들이 제기하는 비판은 뭐냐면, 이제 중국 현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점점 차근차근 이런 그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제재나 분위기 반전이 반환 쪽으로 흘러갈 그런 조짐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아무런 대응책도 없고, 그리고 계속 중국이 지금 현재 한중 경제 구조상 그렇게 본격적인 경제 제재를 할 수 없다. 이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런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중국 현지에서 느끼는 불만이랄까요? 안일함이랄까요?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네, 일단은 이쪽에서 느끼고 있는 것은 당장의 생존권이 특히 한국의 교민기업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그 무역의 다원화라든지 다른 국가와의 거래를 늘려야 된다 이런 쪽을 이제 선회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현지에 있는 기업은 중국만 바라보고 온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매우 심각한 불만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사실상 왜 움직이지 않느냐를 얘기 많이 하다가 어떻게 더 큰 위험성이 있을 것인지, 혹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해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올 10월이 되면요, 그 한국과 중국 사이의 통화 수합 530억 달러 가량이 되는 통화 수합이 만기 도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 소멸될 것인지 아니면은 더 연장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단순 대중 수출, 중국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라 통화 수합이 530억 달러 정도라면 우리나라 전체 외환 보유액이 약 3천억 달러 정도 수준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굉장히 큰 규모에서 금융적인 커다란 그 외자에 대한
부담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제 해야 될 일은 지금 있는 보복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얼마나 그 현지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지 그것도 물론 알아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만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중국의 제2, 제3의 방향은 어디로 갈 것인지를 미리 좀 전망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율을 하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리고 미중 간의 정상회담을 하게 됐을 때 이 사안이 반드시 논의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완전한 타격의 대상이 아닌, 사실 이 힘의 구도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명확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미국과 잘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교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 부분, 즉 어떻게 미래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이 무엇인지를 좀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모습입니다. 네, 말씀도 잘하시고 목소리도 좋고요. 저희가 앞으로 자주 연결할게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 많이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할 건지 대책 좀 알려달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했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이징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민 통신원이었습니다. 친절한 AS. 오늘 또 신기록 세워나요. 홍준표 도지사 인터뷰 반응이 또 폭발적으로 많습니다. 쾌변 홍준표가 되었네요. 이런 반응도 있고, 또 인터뷰는 재밌었어요. 네, 재미의 종류는 여러 가지죠. 네, 이런 분들도 있고, 태극기 집회, 저는 친박 집회라고 봅니다만은 갔다 오신 분들 문제가 또 있네요. 네, 친박 집회 갔다가 귀가하시는 어르신들 중에 태극기를 감춰야 한다, 아들이 보면 안 돼 하는 어르신들을 자주 봅니다. 저는 광역버스 기사입니다. 네, 버스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만나보네요. 저희 친정엄마가 순복음교회 교인인데 목사님께서 나라를 위해 기도만 하러 갑시다 라고 얘기해서 신도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동원됐다, 이런 문자도 있습니다. 네, 오늘 접속 지원에 대한 불만도 많습니다. 네, 튕긴다, 끊긴다, 잘 안 들린다, 이런 날이 있어요. 저희는 왜 특정 날에만 이럴까 의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물론 TBS 사장님이 이 시설 확충 안 해줘서 이럴 수도 있고요. 원인이 파악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디플로마티크 괜찮죠? 네. 네. 한때 편집장, 이젠 편집위원 임상훈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인문결 연구소 소장님이시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주제가 뭡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가짜 뉴스 이야기를 했었죠. 예. 그 이야기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고, 완전히 마무리 안 된 채 끝난 거 되게 많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 많은데 특히 이번 예. 거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지금 굉장한 큰 이슈가 계속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이 가짜 뉴스를 둘러싸고 그 언론사, 그리고 네. 이제 뭐 그 각국 정부들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그 대책 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마무리를 지어봤으면 해서 또 가져왔습니다. 가짜 뉴스는 지난 미 대선에서 맹활약했었죠. 네, 네, 그렇죠. 친 트럼프 뉴스로.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대부분 사실이 아닌 뉴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주로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을 해보면은 우리가 가짜 뉴스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도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길게 어떤 그 역사적인 그런 어떤 맥락에서 보자면은 그렇게 뭐 우려할 만한, 물론 가짜 뉴스를 생산한다는, 양산한다는 그 자체는 나쁜 거죠. 그거는 없어져야 근절돼야 되겠지만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된 건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비관할 일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이야기도 오늘 좀 드리고 싶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특히 이게 굉장히 심하게 이제 불거졌었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주로 이게 그 미국 영어권에서 많이 나와서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가짜 뉴스를 아예 그 영어식으로 그 페이크 뉴스라는 예. 말을 번역을 안 하고 그냥 쓰는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예. 그 영어권에서 아주 심각하게 났던 현상인데 영국에서 브렉시트 때도 마찬가지였죠. 예. 이게 브렉시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그 기존 언론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들 그 다음에 정부라든가 하여간 그 지식인 그룹에서는 브렉시트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이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는 편이었었어요.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 소위 이제 우리가 그 뭐 전통적인 의미에서 언론이 아닌 그러니까는 새로운 언론이라고 등장하고 있는 그 저 사회망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는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다른 목소리들이 많이 이제 나갔다는 거거든요. 미국에서는 주로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렇죠. 페이스북 통해서 많이 전달이 통해서 되고 그게 진짜가 아니라 이제 그 틀린 정보. 네. 네. 다른 정보가 아니라 틀린 정보에 기반했는데 그것이 공식적인 뉴스처럼 페이스북사에 유통이 되고 그게 흔히 전통 매체 뭐 뉴욕타임즈나 네. 그런 매체들보다도 더 많이 회자됐던.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다. 네. 이런 평가가 있었고 그 덕분에 트럼프가 당선됐다까지 분석하고 그런 있죠. 평가가 있죠. 예. 그래서 미국의 한 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은 그 대선 직전에 3개월 동안 독자들이 가장 그 많이 봤던 가장 인기가 많았던 20개의 그 뉴스를 이제 꼽아봤어요. 근데 이게 20개의 가짜 뉴스 그 다음에 20개의 그 전통적인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언론에서 나온 20개의 그 진짜 그 뉴스 중에서 인기 뉴스 예.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그 전통적 의미에서의 그 언론에서 나온 20개의 그 인기 기사보다 그 가짜 뉴스 20개가 조회수가 더 많았다. 훨씬 더 많았다. 그리고 반응의 그 어떤 정도도 훨씬 더 좋았다는 거죠. 예. 그 중에서 특히 20개 중에 17개가 아까 말씀하셨죠. 친 트럼프 예. 성향의 저 보도들로 나왔다는 거죠. 더 재미있는 것은 우리 가짜 뉴스가 정확하게 이걸 베낀 것 같은데 친 트럼프 가짜 뉴스들 이 보면 그냥 개인이 만든 게 아니라 네. 트럼프 진영과 연결되어 있는 네. 트럼프하고 뭐 친한 어떤 기업인이라든가 그쪽에서 펀드를 냈다든가 네. 거기서 조직적으로 프로페셔널하게 만들어졌더라 뉴스가. 맞습니다. 예.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프란시스코 교황이 트럼프 지지를 발표했다. 예. 이게 굉장히 큰 반응을 얻었었어요. 예. 말도 안 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제 예. 저 교황 본인도 이 가짜 뉴스 현상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클린턴 후보가 테러 단체 이슬람국 그러니까 IS를 얘기하는 거죠. IS에 무기를 판매했다 이런 거. 근데 이거를 또 트럼프 당시 후보 본인이 막 거론을 해요. 네. 가짜 뉴스에서 올라온 걸 트럼프 본인이 또 거론을 합니다. 가짜 뉴스라는 게 특징이 어느 한 소수에서 이렇게 돌던 사실이 점점점 퍼져나가면서 돌고 돌아서 그러니까는 이게 진짜를 덮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거꾸로 자기 귀에 들어오면 진짜인가 봐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치인들도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돌고 있다라고 하면 정치인이 얘기했으니까 이게 다시 더 공신력을 얻게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빙빙빙 점점 커지는 거죠. 우리가 마치 마이크 2개를 스피커를 양쪽에 놓고 이렇게 해보면 이게 소리가 점점점 굉장히 확대돼가지고 커지잖아요. 그런 현상이 똑같이 여기 가짜뉴스 현상에서 나온다는 그래서 거죠. 이제 소위 이제 전통 언론들이 이거 가짜뉴스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 네. 전통 뉴스들을 이제 거짓말한다고 그렇죠. 공격하는데 그게 지금 딱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JTBC에서 태블릿에 대해서 검찰도 다 확인을 해서 이게 최순실 것이 맞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런 가짜뉴스들은 계속 아니라고 하고 그걸 또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는 변호사급이 되는 분들 네. 혹은 뭐 정치인들이 계속 거론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확증 편향 그러니까 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들 그렇죠. 사이에서 사실로 굳어지고 또 그 연령대 사람들에게 카톡으로 돌고 그러면서 그냥 기정사실화 돼버리는 거죠. 네. 분명한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그 원인이 도대체 뭘까 이런 그 분석을 해외에서도 이제 많이 하고 물론 대책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 원인으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뭐 한 두 가지 정도를 굳이 꼽자면은 일단 그 기술의 발전이죠. 그렇죠. 인터넷으로 진짜 너무나 쉽게. 그렇죠. 진짜 뉴스 사이트나 가짜 뉴스 사이트나 거의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어제도 그 한 방송에서 그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그 저도 잠깐 봤는데 그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 개발자가 이제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걸 저도 봤어요. 그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자는 그런 것을 만드는 이유가 물론 가짜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니었고 네. 그 뉴스의 형태를 띄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나 재밌을 것 같다. 네. 이런 어떤 그 좋은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뉴스 그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본인이 알고 이제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본인은 개인 뉴스를 재밌게 퍼뜨리려고 만든 건데 그렇죠. 그걸 가져다가 쓴 거죠. 가짜 뉴스 만든 근데 거죠.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쉬워요. 네. 불과 뭐 몇 분 걸리지 몇 분도 아니죠. 그냥 자기가 뉴스 형식으로 쳐넣기만 텍스트만 쳐넣기만 네. 합니다. 사진 몇 개 붙여. 그리고 뭐 어디서 이상한 정보 같은 거라도 이렇게 쫙 긁어서 거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바로 그냥 뉴스처럼 돼버리는 그런 걸 도와주는 어플리케이션이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외국에도 물론 이제 있는 거죠. 이제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언론사가 아닌데 왜 우리가 책임을 지냐 이렇게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워낙에 이게 문제가 되고 그 독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페이스북에 그 벌금을 아주 큰 벌금을 과징을 하겠다. 네. 정부 차원에서 페이스북에 대해서 어떤 그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나오니까 페이스북도 이제 지금은 이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도 언론사 15개의 언론사죠. 언론사들이 상호 서로 간에 이제 크로스 체킹을 하기로 하는 어떤 그런 협약도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 페이스북하고 같이 그 공동으로 해서 이런 가짜 뉴스를 걸러내기 위한 그런 방법들도 지금 이제 보완을 하는 중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그냥 단순히 개인이 착오로 잘 몰라서 정보의 한계 때문에 그랬다면 모르겠는데 그건 얼마든지 뭐 봐줄 수 있죠. 그런데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정치 집단이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낸 가짜니까 이건 범죄건 정치적 범죄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메이저 언론들은 과거에 가짜뉴스 한 적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의도적 왜곡을 한 적이 많죠. 있죠. 예,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도 이제 총수님 말씀하셨죠. 그 보고 싶은 것만 사람들이 이제 본다. 예.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됐냐면은 과거에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거의 그 획일화, 그러니까 일부 소수 언론들만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독점적이었는데 그런 장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소스가 극히 제한돼 있었고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우리 이랬잖아요. 이거 뭐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믿을 수 없다. 그럼 너 그거 어디서 봤어? 그럼 신문에 나왔어. 그러면 이게 기정사실화 되는 거잖아요. 예, 끝나는 거였는데. 네, 그게 이제 말 끝나는 건데 그런 거기에 이제 대한 건 저거밖에 없던 신문을 다 믿니? 이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신문을 다 믿을 게 신문밖에 없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좋게 얘기를 하자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메이저 언론사들에 대해서 왜 너희들이 말하는 거면 사실이냐. 거기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것들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좋게 얘기했을 때는 정보의 민주화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개인 미디어가 발달하고. 그렇죠. 그 뭐 한 20여 년 전부터 그런 개인 미디어를 꾸준히 발달해 왔죠. 네, 이미 그 메이저 언론사들에 대한 비판은 미국의 촘스키라든가 많은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제기가 되긴 했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었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앞으로 저 미래 사회는 좋은 방향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정보의 민주화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이런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 몇 가지를 이제 구별을 해요. 이거는 미국에서 구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르몽드 신문에서 프랑스에서 본 건데 그러니까 가짜 뉴스랑 그러니까는 영어로 이제 fake news 말고 false information. 그러니까 이걸 굳이 우리말로 글쎄 허위 정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구별을 하는 또 이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언론사들도 어떻게 하다 보면은 고의가 아니라
언론을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잖아요. 네. 고의는 아니지만 어쨌든 실수는 실수죠. 그래서 이제 크게 어떤 그 오보가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하고 달리 아까 말씀하셨죠. 오보와 가짜뉴스를 구분해라. 그렇죠. 구분을 네. 해야 된다. 가짜뉴스 같은 건 분명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인 거죠. 목적을 가지고 네. 하는 이런 것이 그 의도가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 빨리 구분해 주셔야 돼요. 20초밖에 그래요? 나오기 때문에. 그 이제 알터너티브 팩트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대안적 사실이라는 말이 지금 또 나오고 만들어낸 있어요. 말이죠. 예. 이거 이제 미국의 트럼프 진영에서 만들어낸 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진실에 대해서 왜 저 사실은 복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들이대면 그건 너희들 사실이고 우리들 사실은 다른 것이다. 말도 새로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알터너티브 팩트라고 그런 말을 만들어냈어요. 이거는 미국 그 백악관 쪽에서 만들어낸 그런 말인 거죠.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터넷 강점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사례인데 이 사례는 제 생각에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지금까지 임상훈 의원이었습니다. 저는 김어준이었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